지금 당장 말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요? 당신은 뭘 알아요? 내가 뭘 몰라?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일만 하셨죠. 집에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짧은 대화가 남긴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 몇 마디 말이 한 부부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보다 쌓이지 않은 대화가 더 많았던 그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흘러간 세월이 결국 그들을 이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남자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자존심이 아니라 결국 잃어버린 사랑이었으므려. 이건 퇴직 이후 진짜 인생이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올해 60이 된 정우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 의지라기보다는 회사의 권유였죠. 퇴직금을 받고 나오던 날 동료들이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TV를 보고 산책도 다녀왔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여전히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딸아이는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고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늦을 것 같아요. 야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 척 했지만 사실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가 고픈 걸 느꼈어요.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했지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해왔거든요.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왠지 쓸쓸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공원에는 노인들만 있었죠.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건가 싶어서 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퇴근했어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라면 먹었어. 그러셨어요.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제 인생이 회사와 함께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할 일 없이 집에 남았죠.
가끔 청소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점점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빈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도 저마다 바빴고 자주 볼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다시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점심 무렵 설거지를 해보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스펀지를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물이 사방에 튀고 그릇은 미끄러웠습니다. 결국 컵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 말투에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일어나지 못했죠. 일어나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 바빴어요. 환자가 많아서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고요. 우리는 각자의 그릇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엄마는요?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그래? 일이 바쁘긴 한가 봐. 아빠, 엄마 좀 도와드려요. 엄마 혼자 집안일 다 하시잖아요.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을 했어요. 아빠도 나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도 아빠가 먼저 챙겨드려야죠. 아니면 여행이라도 같이 다녀오시든가요? 여행은 무슨? 돈도 아까운데?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 됐어요. 금방 끝나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빨래를 개고 장롱에 넣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내는 제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 때 아내는 집에서 이 모든 걸 혼자 해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서툴렀고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병원 일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가? 잠깐 병원 근처 나갔다 올게요.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볼 일인데?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요. 아내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결국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병원 근처 카페까지 걸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언제 저한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아내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걸 펼쳐놓고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저를 배신한 걸까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밤늦은 전화, 그리고 젊은 남자와의 만남.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아내는 제 얼굴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침묵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본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답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신경 쓰였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묻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볼 일 있어? 네,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아내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병원 관련 서류들과 개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서랍 구석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은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 아내가 요양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어요. 아내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저한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침대로 들어왔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의 등을 보며 잠을 청했고 아침이 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침묵을 낳았고 침묵은 우리 사이에 더 큰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텼을 때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아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늦었어요. 병원 일? 매번 그 핑계야? 핑계가 아니에요. 정말 바빴다니까요. 그럼 요즘 자꾸 빠져나가는 돈은 뭐야? 통장 확인했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설명할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당장 말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숨기는 거요? 당신은 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내가 뭘 몰라?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는데 일만 하셨죠. 집에는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화내는 걸 봤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서툴러서 그렇지. 노력이요?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빨래는요? 당신은 그냥 집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뭐 그렇게 잘했어? 요즘 밤마다 전화 받고 나가고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만나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봤던 것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의심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어봐야 뻔하잖아. 당신 요즘 태도 봐. 당신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네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믿음? 당신이 날 믿게 만들었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지쳤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온 아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서로 불행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당신도 저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며칠 후 딸아이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아내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딸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대요. 정말이에요? 그래.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아이는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야 해요? 대화로 풀면 되잖아요. 대화가 안 돼.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아. 딸아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좀 하세요. 나도 힘들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희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꾹 참았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집으로 가겠다고 했죠. 저는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잘 지내? 아내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든 걸 망친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빨래는 쌓여만 갔죠.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부분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거든요. 엄마는 잘 계시니? 엄마는 잘 계세요. 걱정 마세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딸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책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담당자가 소개했습니다. 윤지연 씨예요. 오늘부터 함께 봉사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저희는 함께 서가를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점심시간 도서관 앞 벤치에서 김밥을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분도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김밥이 편의점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2년 전에 잃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분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혼 사실을 말한 거였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저희는 김밥을 다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그분과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도 혼자였고 저도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후회되세요? 이혼하신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분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 반찬통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세요. 고맙다. 내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이라니요? 엄마가? 네, 아빠 걱정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제가 전해드리겠다고 했고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었죠.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걸 잃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제 삶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윤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눠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어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마트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보면 습관적으로 집으려다가 멈췄고, TV에서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게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아내를 보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혼자 남은 삶은 공허했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1년 2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고지서였어요. 미납금액 안내문이었죠. 봉투를 뜯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송금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었죠. 고지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환자 이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매달 송금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통장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심하고 오해하고 결국 이혼까지 했던 그 돈이 어머니를 위한 거였다니요. 집으로 올라와서 예전 통장 내역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그 돈이 효도비였던 겁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이혼하기 몇 달 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일을요. 당시 저는 퇴직 후라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고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가장으로서 어머니 병원비조차 대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아무 말 없이 대신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카페에서 봤던 젊은 남자도 떠올랐어요. 아마 병원 관계자였을 겁니다. 서류를 보면서 상담하던 그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밤늦게 받던 전화도 자주 외출하던 것도 모두 어머니 병원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심하고 따지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결국 아내를 내보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60평생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다음 날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 보호자인데요. 그동안 미납된 병원비 제가 내겠습니다. 아, 네. 그동안은 며느리분이 내주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남아있진 않았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녁에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윤지연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그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고지서를 받은 것, 아내가 해왔던 일들, 제가 저질렀던 오해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네. 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 드릴 걸, 더 이해해 드릴 걸 하는 후회들이요. 정우 씨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혼했는걸요. 그래도 사과는 할 수 있잖아요. 진심은 전할 수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윤지연 씨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내는 살아계시고 저는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지연 씨가 도서관에서 제게 물었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네, 용기가 안 나서요. 뭐가 두려우세요? 거절당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윤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러 가는 거죠. 그건 정우 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용서를 바라기 전에 먼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환자를 부축하며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1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윈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환자를 돌보고 차트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없이도 아내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희는 복도 양 끝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들 있어서 복잡해요. 나중에 연락해요. 아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알았어. 아내의 어깨가 굳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배송됐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말했으면 당신이 또 자존심 상했을 거잖아요. 퇴직한 것도 힘들어 하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나는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 알았어. 젊은 남자랑 만나는 것도 보고 돈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알아요. 그때 당신 표정 봤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의심만 했죠.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도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제 가요. 일해야 해요. 그래. 미안해. 방해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계속 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할게. 그건 내 책임이니까.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과는 했지만 뭔가 해결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처는 여전했고 제 후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딸아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가 만든 음식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아내 전화번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내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 당신이 해준 모든 것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잘 지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담담한 인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비록 아내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갔을 때 봉사자 명단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담당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봉사자 모집하실 때 이분한테도 안내 좀 보내주세요. 메모에는 아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회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온다면 그때는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 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직접 내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거였죠. 어느 수요일 오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납된 책들을 서가에 꽂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도서관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죠.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봉사자분이시죠? 안내 문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서가에 꽂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의 대답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담당자가 아내에게 봉사 일정과 업무를 설명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우 씨와 함께 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려요. 담당자가 자리를 뜨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 온 줄 몰랐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내 받았어요. 새로운 봉사자 모집한다고. 그랬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일 가르쳐 줄게. 어렵진 않아. 네. 저희는 함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라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편의점 김밥을, 아내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응, 그럭저럭. 너는? 저도 괜찮아요. 딸한테서 연락 자주 받아? 가끔요.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미안해. 딸까지 힘들게 했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어. 많이 좋아지셨더라. 병원비는 내가 내고 있어.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몰라서. 이제 그만해요. 지난 일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희는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고 서로 양보하며 일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갈 무렵 윤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저희 둘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우 씨. 이분이. 네, 제 아내. 아니, 전 아내예요. 아내와 윤지연 씨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지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분이세요. 정우 씨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내가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도서관 문을 나설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래, 좋아.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내가 있으니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어요. 아내와 다시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같이 봉사했다면서요? 너 엄마한테 연락 받았구나. 엄마가 좋아 보이시던데요?
아빠는 어때요? 나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주 수요일 아내가 또 도서관에 왔어요.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가끔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후회해요? 그때 일들. 매일 후회해. 너는? 저도요. 제가 먼저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아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였어요. 이혼 서류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부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로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 어려운 그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늦게 알아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